자신이 양극성 질환 환자인지 아니면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나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서전 정입니다. 오늘은 같이 살기도 어렵고 본인도 고생을 많이 하는 하나는 양극성 정서 문제죠. 무드 디소더고 또 하나는 일생을 두고 살아가는 일종의 자기의 인격에 관계되는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경계성 인격 장애.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치료가 다르니까요. 1977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정신과 수련을 다 끝마치고서 한국에 있는 one-to-one evacuation hospital, 그러니까 120일 부속병원, 그때는 그 용산에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정신과 의사로 이제 어사인이 돼서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년 조금 더 그쪽에서 여의도에서 이제 아파트를 얻고서 살았는데, 그때 참 제가 재미있는 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1977년, 78년 그때 본 건데 45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 보면은 한국의 그때 드라마가 얼마나 잘 돼 있었고 지금 미국에서 K 드라마가 이렇게 유행하고 많은 인기를 걷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어떤 이 여러 작가님들이라던가 여러 배우님들의 그 특별한 그 연기 능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사랑의 진실인지 사랑의 하여튼 그 사랑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두심이라는, 지금도 이제 아직도 유명하시겠지만 그때 아주 연기를 잘하시는 그 여자 배우께서 어느 가정에 이제 주부로 나오시고 남편이 유지현인가 그러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주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큰 사업하시는 그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그 어린애들이 있어가지고 가정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젊으시고 예쁘고 성실하신 이제 가정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때 이 이제 그 고두심 씨 주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고통을 지나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 경계성 인격 장애의 모든 증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이분이요, 늘 그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100% 좋은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은 100%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인간이란 건 되게 이게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교사는 100% 나쁜 거죠. 자기 남편을 자기로부터 뺏어가서 자기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abandon 될 거다라는 그 항상 그런 그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 borderline personality, 경계성 인격 장애에 있는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언젠가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 둘째는 저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거나 나에게 어떤 한 가지라도 뭘까 나를 실망시키면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컨버그라는 그 정신과 의사는 이런 환자들은 팬뉴로틱한 그 심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뉴로시스가 있으면은 불안하지요, 우울하지요, 화나지요, 뭐 이런, 다음에 외롭고 클클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노도 많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자기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뭐 자기가 자해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살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자살하고 싶어서 보다는 어떤 점에서는 분노 조절이 안 된다던가 상대방을 갖다가 위협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경계성 인격 장애가 어떤 분들은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처음에 태어나면은요, 그 아기는 자기가 온 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자기가 전능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고프면 온 세상이 다 배고픈 거죠. 그래서 막 울어대고 엄마가 와서 젖을 줘서 내가 행복하면은 그럼 온 세상이 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엄마랑 나랑은 하나의 개체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그 굉장한 위기가 되는 건데, 아기가 이렇게 내가 우주고 우주는 나고 엄마도 나고 나도 엄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한 1년 가다가 한 1년 반쯤 되면 조금씩 이제 개체에 대한 object, 다른 사람, 그다음에 나는 subject, 나와 엄마는 이제 조금씩 다른 개체라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러면서 두뇌가 이제 다 발달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건데요. 차차차차 이제 엄마가 나하고는 다른 존재이니까 엄마가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이제 아기가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object constancy라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차차 엄마는 언젠간 돌아올 거라는 믿는 것이 딱 머릿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되게 2살쯤 되면은요, 그때는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무슨 유아학교에 보낸다던가 이렇게 해도 아이가 너무 놀라거나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이유는 엄마는 언젠가는 올 테니까 이걸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아기들이요, 숨바꼭질 하는 걸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눈 감고 있는 누가 도망가 가지고 어디가 숨지만 나는 눈을 뜨고서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숨바꼭질이 재밌습니다. 그러나 1살 전에 아이들은요, 안 보이면 그거는 세계가 없어진 거고 큰일 나는 거죠. 나의 존재마저 위협이 되니까 그때는 숨바꼭질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지가 않은 거고 오히려 위협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 1살 반, 2살 그때 어떤 부모님이 편찮으셨다던가 무슨 뭐 어떤 그 위기가 있었다던가 이래서 그때 심하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그 인격 장애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비슷한 증상이 사실은 양극성 정서장애 애들도 많이 오지요. 왜냐하면 양극성 장애가 있을 때는요, 대개는 우울한 게 많지만 굉장히 불안하고요. 또 이 분노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불안하고 신경질이 많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감정 상태가, 그다음에 이제 그 무드가 이렇게 감정이 막 올라올 때는 조절이 안 되고 충동성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경조증이나 조증이 있을 때 되면은 뭐 가서 여러 가지로 자기가 뭐 돈들 많이 쓴다던가 도박을 한다던가 뭐 과도한 그 성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저 경계성 인격 장애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양극성 장애는 이게 에피소드합니다. 그러니까 인격 장애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인격이 그냥 쭉 뭐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18살 어른이 됐을 때 확실히 나타나 가지고 매일 그런 거죠. 그러나 바이폴러 디스오더는요, 어떤 때는 이게 매닉하고 아니면 경조증이 있고 그랬다가 뭐 한 며칠 후에라든가 일주일쯤 후에는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가고, 그 우울증이 어떤 때는 3개월, 9개월 좀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더 적게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 장애하고 다른 큰 차이가 이겁니다. 두 가지 병이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패밀리 히스토리, 가족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폴러 디스오더는 훨씬 더 가족력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뭐 자살한 사람이 있다던가 아니면 자살 미수를 한 사람이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경계성 인격 장애는 그 자기 주위에 부모라던가 뭐 삼촌, 이모, 고모 이런 사람들 사이에 그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다음 substance abuse, 무슨 알코올리즘이라던가 다른 마약 이런 것들을 상호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이런 그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병이 다 한 45세가 지나고 나면 조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인격 장애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제 살면서 배워가지고 조금씩 나아지고, 바이폴러 디스오더도요, 그때까지 자살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한은 45세 그때쯤에서는 조금씩
이제 조금씩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심한 자살 기도도 하고 자살에 성공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양극성 질환이 어떤 점에서는 정신과 의사로서는 가장 겁나는 무서운 병이지만 그 처음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 병도 자기가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누구한테서 듣고 오는 수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꼭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다 이제 치료가 중요한데 바이폴러 디스오더 같은 경우는요, 워낙 이 자살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간 입원될 수도 있고, 경계성 인격 장애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매일 자기가 데리고 사는 인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오래 입원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크게 나빠지는 거나 좋아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가능하면 그 뭐 자살 기도를 했다던가 뭐 이럴 때 위기 상황에서 잠시 짧은 기간만 입원하고는 다시 나가서 생활을 하는 것을 더 이제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은 레코멘드 하지요. 그러면 그 경계성 인격 장애의 이제 진단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 중에서 적어도 5가지 또는 그 이상이 있는 경우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또는 상상으로 누군가가 나를 abandon, 버릴까봐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abandonment에 대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고두심 씨가 분한 그 가정주부도 혹시라도 남편이 가정교사하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나를 버릴까봐,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 항상 전전긍긍하지요. 그러다가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는 오히려 잘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화를 막 내고 그동안에 자기가 걱정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오히려 남편하고 막 화를 내고 싸움을 하고 이러죠. 실제 또는 상상으로 내가 버림받을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는 누구를 보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많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시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시고 내가 본 중에서 정말 최고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을 막 이렇게 이제 칭찬하고 좋아하고 뭐 사방에 다니면서 말하다가 어느 날 내가 필요했는데 목사님께서 뭐 거기 안 계시고 뭐 휴가 중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던가 그러면 이 목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100% 좋거나 100% 나쁜 건.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100% 좋거나 100%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면서 격렬한 게 이제 대인관계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가끔은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파괴시키고서 떠나면서 다른 분들 모시고 가는 경우가 꽤 있죠. 한국 교회에서. 제가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이 경계성 인격 장애에 있는 사람들을 좀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나는 누구다, 나는 한국인이고 나는 그 우리 부모한테서 태어난 둘째 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게 참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자기가 누군가 자기를 버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도 많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분노도 많고 뭐 불안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충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동성 있는 행동들, 뭐 돈을 많이 쓴다던가 도박을 한다던가 뭐 성적인 그 관계를 많이 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어떤 때는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도둑질도 합니다. 백화점 같은 데서. 왜냐면 충동을 조절을 못하니까. 그리고 많은 그 이 도둑질이 어떤 때는 여성들이 월경을 할 때라던가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불안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분들이 특히 이제 이게 불안하고 분노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요 과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폭식증. 그러니까 이 점도 어떤 점에서는 양극성 질환하고 비슷하죠. 양극성 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섭생장애가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먼저 있다가 이제 그 바이폴러 디스오더가 오는 수도 있고 처음부터 같이 오는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경계성 인격 장애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네 번째였고,
이게 인간관계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분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해를 한다던가 자살을 갖다 기도한다던가 아니면 자살을 위협한다던가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그 자살에 대한 시도라던가 자살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바이폴러 디스오더에서는 정말 더 위험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비슷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불안한 게 많습니다. 특히 주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아주 강하게 리액션 해가지고 많이 불안해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그 가정교사와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항상 불안하지요. 그리고 또 특징이 이제 7번째인데요. 항상 공허합니다. 외롭고 그러니까 자기가 남들이 자기를 갖다 버릴까 봐 무서워지고 혼자 있는 게 힘든 겁니다. 이 환자들이요. 누군가 같이 있어야지 혼자 있으면요. 막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만성적으로 공허합니다. 이분들이 또 이제 분노도 많고 조절을 못 하다 보니까 싸움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두심 씨도 자기 남편하고 많이 싸우는데 거기서는 신체적인 싸움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이 이게 피지컬하게도 파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살 때는요.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소셜워커가 쓴 건데 에그쉘 그러니까 계란 껍질 위에서 사는 것 같은 그 관계 이런 책을 제가 그때 영어로 된 책을 봐서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책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분하고 살려면은요 계란 껍질 위에서 이렇게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바깥에서 오는 트리거도 있지만 자신이 어떤 점에서 느끼는 감정 때문에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같이 사는 것이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카운슬링을 받도록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세 정도 되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불안한 사람들이 심하면은요 어떤 그 현상이 있을 수 있냐면요 해리 현상, dissociation이라고 그러는데 가령 내가 있는데 나의 일부는 바깥에서 위에 올라가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나 아닌 것 같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내 집에 있는데 이게 내 집 같지가 않고 좀 딴 집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뭐 이런 derealization이라고도 하는 게 이제 그거고요. depersonalization은 나가 아닌 사람으로 내가 딴 데 가가지고 이렇게 경멸돼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이런 해리 현상 같은 거. 그러니까 심한 불안증에 있을 때 이런 게 오는데요.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9가지 중에서 5가지 아니면 그 이상이 있을 때는 이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인격 장애 그러면 18살 이후에 나타나는 거를 특히 많이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 티네이저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성인 초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다 보면은 많이 우울하고 자살 생각하고 뭐 자살에 대한 위협을 하다 보니까 병원 입원이 많아지죠. 이분들이 자주 입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입원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갖다 자해하고 이러다 보면은 일반 뭐 외과라던가 내과에도 이제 입원하는 수가 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요즘은 도대체 왜 이런 인격 장애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되게 한 3가지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살, 2살 요 사이에 나와 그 상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완전히 엄마는 나하고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개인으로 돼야 되고 난 나대로 있어야 되니까 이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참 불안했겠죠. 어린 시절에 꼭 엄마만이 아니래도 엄마 주위에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었겠고 그때 만일 이민을 왔다면은 그때 이민 초기에 뭐 다른 영향에 의해서 아기가 이게 좀 불안감이라던가 상처를 입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 다음에는요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 하더라도 뭐 아이가 두세 명 있다거나 그랬을 때 다 똑같은 그 상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대개는 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아이는 좀 더 영향을 받고 어떤 아이는 별로 안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의 자기의 예민성, vulnerability라고도 그러죠. 얼마나 그 상처를 갖다 받아들이는데 어떤 애들은 꿋꿋하고요. 어떤 애들은 더 심하게 받고. 그러니까 마치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요. 어떤 사과는 멀쩡하게 있어서 그냥 씻어서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과는요 심하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똑같이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흠집 나오는 거라던가 상처가 다른 것처럼 인간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거나 어떤 그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나. 이 vulnerability, sensitivity도 되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령 뭐 14살, 15살 뭐 이럴 때 부모님이 심하게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돌아가셨다던가 뭐 이혼을 하셨다던가 그때 그날에 전쟁이 났다던가 뭐 불이 났다던가 어떤 이런 트리거, 어떤 그렇게 그 문제 사건 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런 그 성격이 형성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요, 이런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충동성 많고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트리트먼트 받으면은요, 한 1년 받아도 많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3, 40세 되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카운슬링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이게 오는 분들이 바이폴러 디스오더가 아닌가 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만일 그분이 양극성 질환이면은 빨리 치료를 해야죠. 그래서 특히 양극성 질환일 때는 이 두뇌에서의 그 화학 물질의 이제 그 불균형 때문에 오는 거니까 굉장히 약물 치료 중요하고 이분들도 또 어떤 점에서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생기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영적 치료 이거 전부 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경계성 인격 장애인 분들은 특히 이제 상담을 좀 더 자주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누군가를 갖다 이렇게 신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특징이 누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지 않을까, 자기가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게 굉장히 걱정되는 분이고 누군가를 아주 좋게 보거나 아주 낮게 보거나 이래가지고 인간관계에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상담자가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심술을 부리고 굉장히 좋아하다 싫어하다 해도 그 자리에서 꾸준히 앉아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경계성 인격장애 있는 분들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위에, 자기 주위에는 우울증 환자라던가 양극성 환자, 친척 중에 그 사이코패스, substance abuse, 그러니까 물질 장애, 알코올리즘이라던가 심한 그 물질 중독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환경도 문제가 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면 이들이 어떤 때는 마치 사이코시스처럼 할루시네이션도 좀 할 수 있고요. 또는 그 자기 바디 이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뭐 내 코가 뭐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나는 꼭 이것 때문에 성형 수술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불안하니까 더 특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게 충돌이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해코지하고 있지 않나, 약간 이렇게 그 패러노이드한 감정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전에 본 환자 하나는 갑자기 이제 우울증이 막 심해지고 그래서 2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려 가지고 다리 한쪽이 이렇게 지금 잘 못 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물리치료 받고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디세이블도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기가 이제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서빌리티라던가 이런 그 문제가 이제 하나의 합병적으로 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올 수 있는 병, 경계성 인격 장애가 같이 올 수 있는 병 중에서는 이제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고 병원에도 입원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불안하고 막 분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신다던가 뭐 담배를 핀다던가 무슨 뭐 다른 마약을 쓴다던가 그래가지고 물질 사용 장애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럴 때 이제 폭식을 하시다 보면은 그 폭식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미아 그리고 PTSD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 이제 이런 것이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인격 장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클러스터 B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경계성 인격 장애라던가 연극성 dramatic personality disorder 연극성 아주 그냥 과도하게 반응하고 또는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자기의 그 인격 장애 자기가 뭐 항상 사람들한테서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고 그걸 못 받으면은 뭐 화를 내고 다른 사람 생각을 잘 못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또 반사회성 인격 장애, 사이코패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클러스터 B지요. 그래서 오늘은 경계성 인격 장애 클러스터 B 중에서 있는 이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를 말씀드리고 이것과 양극성 정서 불안증 이것도 심한 이제 무드 디소더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주로이지만 매니아나 하이포매니아 조증이나 경조증과 함께 올 수 있는 이 무드 디소더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